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고희윤입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건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건축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공간과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괴짜 건축가로 유명한 문은 건축가의 신간 달로 가는 제멋대로 펜이라는 책을 통해 공간과 건축, 그리고 예술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문은 건축가, 또 김성신 평론가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마당도 있고 그 평상 같은 데도 쉴 수 있는 꽃도 심고 뭐 야채도 심고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집. 큰 3층 집에서 살고 싶어요. 부엌에 바 만드는 거.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도록 천장이 다 유리창으로 된 집을 짓고 싶어요. 그 한옥계의 그런 그 나무로 짓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나한테도 맞고. 자신이 꿈꾸는 공간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김성신 평론가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달로 가는 제멋대로 펜의 문은 건축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가님 책 처음 봤을 때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처음엔 좀 당황했거든요.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예, 뭐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여럿이요. 이거는 이제 보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책이 이렇게 뭔가 씌어져 있잖아요. 네. 이걸 벗겨야 돼요. 벗기시고 그 다음에 펼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펼친 건 똑같은데 펼치고 나면 또 벌려야 돼요. 이렇게 샥.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쪽은 그림책이고 한쪽은 글책이에요. 이게 에세이고 그림인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 봐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몇 페이지 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되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다시 덮으시고 이렇게 따단. 네. 가끔 외국 나갔을 때 네. 아주 그 특이한 형태의 책들을 서점에서 만나보게 되면 아, 왜 우리는 이런 책들이 없지?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저런 특이한 책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사실 출판 문화가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형태의 아주 멋진 디자인의 책이 나왔다는 네, 아주 재밌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봐도 이렇게 저도 뭐 책을 많이 다양한 책을 봤는데 이렇게 된 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근데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든 이유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책을 원래 그려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글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 책 한 권을 더 만들어야 됐고 그걸 뒤에 붙이느냐 앞에 붙이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란히 놓고 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면 한 판에 같이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지가 두 개 있으면 애매해서 또 하나를 덮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 발생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책을 만들자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 한국은 이제 건축가시잖아요. 네네네. 한국은 재밌게도 그 대학에 건축가가 공대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상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건축가를 좀 아티스트로 보지 않는 경향성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일단 그 건축가가 옛날에는 공대였는데 요새는 사실 좀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건축학과는 좀 더 디자인 위주로 가고 공학과는 좀 더 기술적인 면으로 하는데 사실은 건축가라는 것은 다 이렇게 어쨌든 아우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예술 건축가하고 건축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건축은 건축이지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처럼 보여지는 건축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축은 기본적으로 건축이라는 것에 되게 충실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허가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건축가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관청에다 내야 돼요. 이렇게 지을 거예요. 이렇게 내면 관청에서 보고, 아, 이거는 괜찮은데요? 아니면 이거는 좀 고치세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의 분야랑 조금 다르긴 해요. 물론 예술적인 성향이나 그런 아이디어나 경향들이 녹아있긴 하지만 예술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술도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 센서십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스스로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혼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남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인한테부터. 사실 그죠? 책을 네. 보다 보면 그래서 건축가는 어쨌든 예술가였지라는 생각이 이 책을 통해서 딱 상기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도를 하셨나? 책을 내시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생각을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칭찬으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당신은 예술가 같아 보이는 건축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예술가가 될 수는 없는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좀 나눴지만, 이렇게, 건축가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림을 따로 그리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서 그 분야에 도자기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야에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네. 네, 아까도 책 몇 장 보여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몇 장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네. 네. 아무데나 펼쳐서 뭐가 네네. 나오겠죠? 싹 해가지고. 볼까요? 짠. 오, 예. 이거는 뻔뻔한 조개예요. 뻔뻔한 조개라는 페이지가 떴고요. 그 다음에 또 펼쳐볼까요? 이거는 어디 여행기고, 그 다음에 이건 링링이라는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컬러가 있는 그림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빨간색하고 흰색 주조의 그림이 있고, 아까 보던 컬러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빠른 스케치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베이스가 된 그림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림들이. 그리고 이 그림은 한 93년부터 올해까지 그린 거니까 거의 20년이 넘은 거죠. 그 중에서 발췌된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이 사실 4살 때부터 그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린 것 중에 고른 거죠. 네, 실제로 이 작가님이 지은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독특하던데, 이런 건물들을 짓고 나면은 이 건축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나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네.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 좋잖아요. 무관심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 확실히 분명히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건축을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라기수다라는 거 보면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무슨 건물이 장난치십니까? 왜 뿔을 왜 다셨어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린다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학생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작업을 하면 나뉘어요, 그렇게. 저의 작업을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과 굉장히 좀 너무 별스럽다라는 분이 이렇게 나뉘는데, 그게 제 운명인가 봐요. 네. 좋은데요? 손에 꼽을 만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스스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더 정이 가는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란 말은 좀 어색해요. 작업이 있는데, 얘기하자면 이제 최근에 지어진 것부터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제목은 이제 K-팝 사옥이라고 신생 기획사, 음악 기획사를 위한 사옥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그만하게. 근데 그게 되게 정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라기수다도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에스마할이라고,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집도 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상상사진관도 있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건축가가 좋아하는 자기 작업이라는 것은 타협이 됐지만 잘 균형돼 있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의뢰하신 분의 의견이 너무 쫓아가는 경우에도 사실 만족이 안 되는 거고, 내 뜻대로만 다 된다고 해서 그게 만족스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서로 자극해서 일종의 시너지가 발생되는 지점에 지어진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에요. 네. 하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봤을 때 건축뿐만이 아니라
뭐 퍼포먼스도 있고 또 네. 뭐 그림 설치 뭐 여러 가지 장르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서 어떤 뭐 표현을 그 해 나가시고 있다는 어떤 장르의 경계를 넘고 있고 또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은 결국 이제 정체성은 건축가시니까 이게 건축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봐도 무방한 건지. 네, 그렇게 봐주시면 제 의견, 제가 생각하는 바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의 이 장면을 여러 개가 찍는 이유는 좀 더 가깝게 입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다양한 각도로 함으로써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잘못 이해하면 산만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뭐 시끄럽냐,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냐 하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산만해 보이지만 어떤 전달력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제가 산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지금까지 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 작가님의 글 또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어요. 아, 진짜예요? 네네. 그냥, 수필 같기도 하고. 그냥 얘기하신 거 아니요. 아니죠? 네. 수필 같기도 하고 네, 또 네. 시 같기도 했거든요. 제가 애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애시. 애시요? SAC. 오. 애시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장르가 장르. 아니라 그냥 말로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가 뭐냐 모르는 이런 거죠. 그냥 엉터리로 말을 만드는 거야 막. 전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있는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엉뚱한 걸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엉뚱한 게 처음에 엉뚱하고 유치한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계속 가다가 나아지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권장하지 않죠. 유치해, 야 그거 하지 마. 그게 되겠냐? 아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만 좀 이렇게 내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게 시작은 유치하잖아요. 유치하고 되게 촌스럽고 작고. 그러니까 그런 걸 내비려두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게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읽어주고 싶은 대목이 있으시다면 읽어주시겠어요? 걷는 정자. 걷는 정자는 깊은 산골을 뒤로하고 도시로 향하고 있다. 적당한 평지를 만나 잠시 쉬며 숨을 고리고 있다. 사실 목적지가 없다. 그냥 움직이고 있다. 정처 없이 두리번거리고 있다.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슬림 망토. 마음이 동한다. 마음이 그 어느 곳도 아닌 곳을 향한다. 다시 움직인다. 과거가 미래 같고 미래가 과거 같고 현재는 무덤덤하고 어디에도 없다. 네, 진짜 시 같기도 하고 네, 아무리 그죠? 들어도 네. 수필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걷는 정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걷는 정자를 제가 그렸어요. 어딨지? 걷는 정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게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 건축이 걷는다는 주제는 제가 먼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서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건축은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에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고정불면이라는 걸 깨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있어 왔어요. 건축에서도. 그러니까 영원불멸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 고정되어 있는 건축을 반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지점에 서서 바라보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이 뭐 특이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 펼쳐내시는 이야기나 이러한 부분들을 쭉 연결시켜 봤을 때 굉장히 그 견고한 어떤 사유, 또 철학,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책 속에 보면 쉬 일어나지 않는 드문 일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낭비된 어떤 에너지는 언젠가 다른 곳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 이 대목이 저는 읽으면서 가슴을 빵 쳤어요. 그 어떤 시나 이런 어떤 문장보다도 이제 어떤 깨달음을 줬다 그럴까요? 그게 참 좋았는데, 그 왜 인간이 이 창조적이고 예술적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문장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찬이십니다. 책 전체가 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깊은 사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다 누구나 왜 살며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며 뭐 이렇게 그 옛날 사람들이나 훌륭했던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자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어느 찌꺼기들은 제 몸 안에서 이제 내 것처럼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이렇게 흡수하다 보니까 어느 알갱이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시 이렇게 얘기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게 상대방한테 뭔가를 전달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건 아니니까 전달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목표가 그런 건 아닌데, 목표가 무슨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어떤 다차원적인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차원적인, 네. 네, 이쯤에서 우리 독자분들의 질문도 들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달로 가는 제멋대로 팬이라는 제목에서 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건축하시면서 어떻게 영감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젠가 한국에 꼭 만들고 싶은 건물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아서 공간에 개성이 없는데 좀 자기만의 그런 개성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독자분들의 질문 들어봤는데요. 달로 가는 제멋대로 펜에서 이 달의 의미가 뭔지 참 궁금해요. 문은 건축가님 성이 문이잖아요. 그래서 달이 거기서 따온 건가 싶기도 한데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제 얼굴이 달처럼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네. 문훈인데 사실 네. 그럴 문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즐기는데 문을 이제 영어로 쓰면 MOON으로 쓸 수도 있고 MUN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문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문이라고 저 이름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문이 되고 달이 되니까. 그러면 달이라는 걸 상징을 삼으면서 이제 달까지 가는 게 우주선으로 갈 거냐, 아니 내 상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독자분들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 예술가분들의 책을 이렇게 선택해서 읽을 때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어떤 창조적이고 또 예술적인 영감 같은 것은 어떻게 얻느냐,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을 항상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둘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천재라서 저절로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떠십니까? 천재십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 진짜 천재란 말은 되게 불편한 게,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외국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자유로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재인 것 같고 나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뭐와 뭐 관련 지을 때 이것과 관련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남들과 다른 사람은 아닌데 뭐와 관계 맺기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냄새와 뭐와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믿는 거고, 커피와 빨간색이 있다, 빨간 커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훈련들을 훈련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습, 이런 어려운 말들도 다 습관이거든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온 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쌓이면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결국은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말이 안 되는 걸 계속 막 떠들어요. 그럼 식구들이 또 시작해, 추워. 그런데 그냥 계속해요. 사무실 가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일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괴로워하는. 네,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귀를 닫겠죠. 네. 네, 괴테가 남긴 말 중에요. 네. 건축가의 운명은 가장 짓궂은 것이다.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할 건물을 낳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자주 그의 모든 영혼, 또 그의 모든 마음, 그의 모든 정열을 쏟아놓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건축가의 삶이 이런가요? 어떤 건축가분은 저주받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즐겁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기본적으로 재밌다고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어려운 것이 그 안에 포섭돼 버려요. 그 안에 흡수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면 나머지 과정은 다 좋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괴테 선생께서는 건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인이 그럴 수도 있죠. 또 제가 책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그 폐광, 그리고 또 항공모함, 그런 미학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 이런 예, 이야기를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포함해서 그 작가님께서 추구하시는 어떤 좀 이렇게 우리 독자들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건축의 방향 뭐 이런 것들 있으신지, 또 독자 질문 중에 이 한국에 짓고 싶은 건축물에 관한 그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것 같이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꾸로 이제 답을 해보면 이제 한국에서 뭐 짓고 싶은, 한국이 아니라 어디든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릉도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무릉도원.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도시, 뭐 라퓨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미술관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신선이 살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구조물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그게 이제, 저런 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폐광이나 항공모함에 대한 얘기를 하자 보면은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광과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폐광과 항공모함은 좀 다른데, 그래서 항공모함부터 시작하면 항공모함이 아름다운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 그러니까 기능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멋있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멋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광은 어떤 의미냐면, 폐광은 그게 기능을 할 때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능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폐광 안에 두 기둥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 기둥은 지붕을 받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둥은 분명히 지붕을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기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폐광이 되고 낡아서 지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기둥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받치지 않아도 되죠. 기둥은 독립돼 있고 아무런 쓸모가 사실 없잖아요. 그럼 그 순간 조각이 되면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에서 벗어났을 때 진정으로 또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두 개가 다른데, 하나는 너무 기능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고, 하나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여인이 누구 엄마로 불리고 이런 거 싫잖아요. 그냥 어떤 여인, 그 여자, 그 자체일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누구 엄마의 누구의 뭐 딸이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다 밖에서 보면 모양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개성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개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독자분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공간을 개성 있게 만드는 팁을 물어보셨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보고 뭘 보고 이제 상상하잖아요. 이런 집을 꾸미고 싶다. 근데 그런 게 틀린 건 아닌데, 자기 방식으로 가구를 움직여 보는 데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파가 벽에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 답답할 수 있잖아요. 소파를 가운데 옮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가구를 가지고 그냥 이동해 보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파가 벽에 없고 가운데 온다든지, 아니면 식탁이 딴 데로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 있는 가구만 가지고도 충분히 집을 굉장히 다른 집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일단 가구를 이동해 본다. 그리고 평소에 놓여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혹은 불편하게, 아니면 혹은 이상하게, 아니면 혹은 재미있게 이동해 보는 거예요. 소파를 세운다든지. 소파를 세우면 이렇게 길게 앉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를 세우면 그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또 앉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먼저 편견을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바꿔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의 작품 이제 40점이 이제 전시가 된다, 이런 그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좀 와전되는 걸 같은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마다 열려왔는데, 올해는 건축, 그 비엔날레 중에서 예술, 영화 많잖아요. 패션. 근데 건축이 올해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건축가가 있어요. 램 쿨하우스라고. 여기도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큐레이터를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들썩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 영향력이 있어요. 지적인 건축가거든요. 그리고 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다가 더군다나 한국관도 덩달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과 투입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시 안에, 한국 관 전시 안에 제가 일부 자그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 그림 수는 이제 많으니까 그게 네. 이제 물론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총체적인 큰 주제는 한국의 모더니티라는, 한국과 북한의 모더니티라는 그 주제 하에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 맥락 안에 저를 이제 그쪽 큐레이터 쪽에서 넣은 거죠. 지금 네. 전시되는 네. 작품 중에서 지금 책에 25개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5편의 그림도 또 네, 같이 거기 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액자도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니, 전 어쨌든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반응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좋은 저술가는 지금 나온 책보다 앞으로 나올 책들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책 저술 계획이 궁금한데요.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아마 뭐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책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뭐 그 그림과 애시의 장르를 제가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뭐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근데 저자가 이제 저자로 데뷔했으니까 네. 저자세를 가지고 계속 저자 노릇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가라는 타이틀도 있고 그림도 팔았으니까 화가의 타이틀도 있고 저자 하나 더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빈치 선생이랑 이제 다빈치 선생 얘기하면 다양한 걸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화도 하나 제작하고 싶고 제작이라기보다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작은 동영상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감독님. 감독은 소리지로 그러겠죠. 예. 네, 한국의 다빈치가 되시길 네, 뭐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책과 아름다운 건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문은 저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함을 가득 들이는 도서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서울시 구석구석에 있는 시원한 도서관들을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도서관 시간입니다. 저는 이용훈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금천구리 금나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세련된 복층구조의 열람실이 눈에 띕니다. 아래층엔 책을 꽂아두는 서가가 있고 위층엔 편안하게 책을 보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람실이 잘 갖춰져 있으니 금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겠죠. 이곳 강의실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이 중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그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관련 활동하면서 뭐 책에 나온 내용, 인물이나 동물, 식물 그런 걸 만들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수업입니다. 세모 적혀 있어요? 오늘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책을 읽고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팽이를 직접 종이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잡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책 읽고 나서 만들기 하니까 더 재밌어요. 팽이는 역시 돌려봐야 제맛이죠. 직접 만든 팽이로 하는 팽이 시합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금나래 도서관은 그 구청 역사하고 인접해 있고 또 우리 그 금천구 관내 모든 마을버스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또한 365일 무휴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크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그 48가지 그 감정에 대하여 문학 작품들의 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비록 그 두껍긴 하지만은 읽게 되면은 책장이 쉽게 그 넘어가는 또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감정 수업.
책을 읽고 난 뒤에 함께 소개된 책들도 읽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있는 금천구립 금날의 도서관. 그 미소만큼이나 밝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선비가 사랑한 나무인데요. 나무를 통해 수양을 쌓은 성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독특한 인문학서입니다. 이 책을 쓴 강판권 박사는 나무와 관련된 지극히 세세한 문헌과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무라는 단 하나의 모티브를 통해 세계사와 문화를 보고 중국의 고전을 새롭게 읽어내기도 하며 조선시대 학자들의 내면 풍경과 철학의 핵심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임종의 순간 안간힘을 다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매화분에 물을 주어라. 그저 아끼는 화분을 걱정한 사소한 당부처럼 보이는 이 노학자의 유언을 토대로 저자는 퇴계의 삶을 추적합니다. 유난히 매화를 아껴 평생 매실나무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퇴계. 그는 특정 매실나무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도 했고 귀한 길에 미처 데려오지 못한 매화 화분을 배편으로 따로 전해받을 정도로 열렬한 매실나무 애호가였습니다. 저자는 퇴계가 매실나무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 경물, 즉 사물을 깊이 연구하는 법에 대한 퇴계만의 철학을 발견합니다. 저자는 퇴계의 경물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나무를 만나고서도 나무와 만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물이 아니다. 경물은 만나는 물 자체에 대해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에서 완성된다. 한편 성산문의 삶과 철학을 배롱나무로 해설하는 부분에도 눈길이 갑니다. 성산문이 사랑한 배롱나무의 꽃 백일홍은 꽃잎과 꽃받침이 모두 6장씩입니다. 우연이지만 사육신의 숙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배롱나무의 붉은 꽃에서 성산문의 일편단심을 읽어내면서 나아가 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나무는 그 자체로 천지의 원리를 터득한 존재라고 정의하며 나무를 위기지학을 실천하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나무처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치이자 우주의 원리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바로 선비가 사랑한 나무입니다. 독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북소리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창작지 발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가 40명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학작가의 창작활동과 우수 문학작품 발간을 촉진하기 위해 문학창작지 발간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8년간 총 298명의 작가를 지원해왔습니다. 독자들은 선정된 작가의 완성도 높은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고 또 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국회 지속가능 경제연구회와 사단법인 독서 르네상스 운동은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에서 책 읽는 나라 만들기 2014년도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범국민 독서 생활화를 위한 대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한 작가 에쿠니 가오리가 내한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는 2014 서울 디지털 포럼 참석차 내한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포럼 행사 일환인 한국방송작가 마스터 클래스에서 성공하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성공하는 글을 쓰는 공식은 각자가 내부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꺼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북소리 이모저모였습니다. 내가 매일 숨쉬며 움직이는 공간들, 이 공간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관심들은 평범한 나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